그래서 율곡 선생은 계속 출사했다가 저 고향으로 갔다 반복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내무부 장관도 하시고 그 국방부 장관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줄기차게 말씀하신 게 경장론입니다. 경장이라고 하는 경은 고칠 경이에요. 고치다. 장이라고 하는 건 베풀다. 널리 확산시키다. 경장은 뭐야? 개혁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 근데 율곡 선생도 그랬고 아까 정몽주, 정도전 선생 때도 그랬고 개혁은 항상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마다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놓기란 정말 어렵죠. 아마 나라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꿔갈 거냐? 그것이 율곡 선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관직 생활에 나가서. 어떻게 그것을 바꾸지? 왕으로 하여금 어떻게 자기의 실권을 놓게 할 거며 왕의 중요한 주변의 측근들, 외척, 친척, 그 수많은 그 특권 세력가들을 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담당자가 됐을 때 내가 그 일을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을 거냐? 그 원칙을 어떻게 정해야 될 거냐? 그게 바로 경장론입니다. 그러니 그 경장론을 내세우는 데는 그 당시에 그 수많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아무 공론과 같은 말이에요. 아, 이 세상 바꿔야지. 좋아. 개혁해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누구나 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글쎄, 생각해보지. 그러다가 1년, 2년, 10년, 20년 지나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할 때를 놓치면 병을 키운다. 그러니 경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경장은 나라를 살리는 명약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려면 조제보암을 해야 한다. 그 당시에 조선의 고질적인 당파 싸움이 조짐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심의경과 김효원이라는 두 분이 그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한쪽은 이분을 지지하고 한쪽은 이분을 지지하는 거예요. 패거리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누구였지? 나한테 유리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속이 이제 잡혀지기 시작했어요. 줄을 내가 어디 대야 될까? 율곡 선생은 준연이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 여기에 나온 이유가 국가를 다시 경장해서 모든 백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나왔는데 그렇게 하려고 수십 년 동안 무어 갑자 김여 을사사화를 거치면서 수많은 선배들이 당하고 이제 드디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선배들끼리 또 싸워야 된다고? 바로 그것이 통탄할 일이었죠. 그래서 율곡 선생은 조제보암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국 가면 조제실이 있죠? 조제가 뭐예요? 조는 고르게 하다, 균평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는 이것저것 잘 섞어는데 내가 유력자가 돼서는 사람들을 누굴 쓸 때 누굴 쓰지? 할 때 보면 이게 내 편이 아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조제할 수 있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지. 내 편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질 건데 얘가 유능한지 아닌지 그게 아니라 율곡 선생은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정치를 하려면. 조제하고 보합해야 된다. 보는 지키다 또는 그걸 돕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합쳐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로 조정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 그래서 율곡 선생님은 그 우수한 인재들로 하여금 경제사를 설치하자고 주장했어요. 이 나라가 병이 어디에 걸렸냐? 모든 일반인들에게 다 물어보지 말고 그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엘리트들의 집단을 만들어서 경제사를 만들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오늘날의 국회처럼 공론을 100% 열어라.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엘리트 집단을 충실하게 국가에서 밀어줄 것이며 그들이 과연 잘한지 잘못한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론을 100% 열어서 모든 사람들이 비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이게 율곡 선생님 생각이었어요. 경제사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 보합제조. 당파 가리지 말고. 그래서 이 양시양비론을 주장했습니다. 율곡 선생님. 어느 쪽 편도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도 옳은 게 있고 그런 것도 있다.
네가 비판한 저 사람도 옳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다. 넌 자꾸 내 편 하니까 내 편만 옳아 보이고 저 편은 그러워 보이지만 그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율곡 선생. 그걸 해야 한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덕목이 있듯이 지도자에게도 덕목이 있다. 그걸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 어떤 이런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해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창출된 힘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지도자의 덕목이다. 개인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잘 이끌어 가야 되듯이 한 국가의 지도자는 우리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내 편, 네 편 가릴 게 아니라 누가 더 이거에 적재적소일까 생각하고 그런 모임을 만들고 그런 정권을 만들어서 가야 한다. 이게 바로 율곡 선생님의 지도자의 능력. 그런 자질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조 초기부터 경장을 주장하기 시작하시고 수많은 동어문답이나 그 성악지교나 만원봉사나 수많은 글을 쓰셔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에서부터 다 원칙에서부터 구체적인 얘기까지 다시 구체적인 얘기에서 대원칙까지 수없이 글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나이가 언제죠? 49세. 너무나 아깝죠. 그 사이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몇 년간은 계속 병역하셨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늘 걱정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 어려운 걸 왜 혼자 짐을 떠맡으려고 하십니까? 그 글을 쓰려면 얼마나 그 에너지가 소진됩니까? 그 왕에게 올리는 편지글인데, 왕에게 드리는 책인데, 얼마나 에너지를 써야 됩니까? 그 가뜩이나 성실하고 또 성실하고 성실한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왔다. 이 세상에 정치를 담당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과연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걸 그만둘 수가 있겠나. 그러면서 옆에 그 평생 직이었던 성호 그 우계 성원 선생과 계속 그런 편지글을 주고받습니다. 우계 선생 이제 그만해 그러는데 율곡 선생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나. 그런 편지글들이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조정에 만연되어 있는 무사한일주의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 거며 그 다음에 그 사리사욕을 채워온 그런 소인배들의 그런 기득권을 어떻게 놓게 할 것이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차라리 율곡 선생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죽느니 이렇게만이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그 몸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런 걸 해 갔어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곡 선생은 그 사람의 자질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상지, 중지, 하지가 있어요. 하지는 뭐예요? 일이 닥쳤는데도 뭔지도 모르고 해결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중지는 뭐예요? 내내 가만히 있다 막 닥쳐서야 하는 거예요. 공부 평소에 내내 안 하다가 시험 닥쳐서야 시험 준비를 하는 거라고요. 상지는 뭐죠? 다 시험 언제 볼 줄 알아.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절대로 일을 실패하지를 않지. 미리 다 대비가 끝났는데.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해야 돼요? 개인이라면 상지, 중지 해도 하나 하지를 해도 상관없어. 그 사람 인생이니까. 정치는 누가 해야 되냐고. 하지나 중지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내 편, 네 편 가려서 상지를 제거한다면 그거야말로 그처럼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어.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인재를 맡겨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장론의 문제는 뭐냐? 아까 정몽주 선생과 정도전 선생 한 것처럼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확 일시적으로 바꾸면 단기간의 효과는 나지만 장구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인재를 분명히 알도록 하라. 나의 호호와 나의 그 신과 불신, 믿고 못 믿고가 아니라 그가 과연 그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인재를 보고 하라. 그리고 정치적인 화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낼 수 있는 경장, 그 다음에 그걸 해내기 위해서 지도자들은 학과 덕을 닦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취미 삼아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바로 백성들의 안위가 달린 문제다. 그래서 학덕과 정치의 일치,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로 율곡 선생은 선양민 후교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뭐야? 인간답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나쁜 짓도 하는 건데 그걸 개인의 책임으로만 묻는 것은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선양민. 먼저 백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불철주야 노력하라. 그 다음에 후교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살 건지를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를 알려줘라. 좋은 음악을 듣고 그런 걸 좋아하고 좋은 경치를 보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시를 읽으면서 좋은 사람과 어울려서 좋은 오후의 한때를 보내고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보여줘라.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고 너 왜 그렇게 못 사니? 사는 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개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개인이 국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국가가 개인을 위해서 있는 거다. 국가의 책임은 모든 개개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서 있는 것이 국가고 그래서 있는 것이 왕이다. 이런 일관된 주장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개혁하냐?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 됐을 땐 우리들도 다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율곡 선생님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경우, 하나는 그때그때 상황에서 입각해야 돼서 해야 될 경우. 또 하나는 뭐죠? 일에는 다 옳고 그름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이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옳게만 하면 다 그거 쉬운데 뭘 누가 못해. 그런데 일에는 모두 다 이해관계가 있어.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로움이 돼야지. 옳다고만 주장하면서 이로운 것은 하나도 보지 않는다. 고루하지. 그 두 가지 원칙을 제기했습니다. 대원칙의 첫 번째는 대원칙에 따라서 할 경우와 현실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될 경우. 그걸 종본, 종은 뭐야? 조출종. 본은 근본본. 이는 말리을이 어는 말씀하자. 근본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경우. 또 하나는 종사위원, 조출종, 일사. 현실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경우. 말해야 될 경우. 그것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대원칙과. 그러니까 항상 대원칙과 현실 상황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죠. 잘 맞으면 뭐 쉽겠지만 어렵다. 그러니 서로 간의 그 상함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첫 번째, 종본은 뭐야? 인간으로서의 도리, 정본과 정신, 근본 바른 도리. 내 인간으로서의 바른 마음, 본심. 그 마음은 뭐라 그랬죠?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해야 할 경우입니다. 또 종사는 뭐야? 구체적인 경우에 맞춰서 해야 될 경우가 있다.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학교에 갔다 와서 할아버지 여기 장난감이 갖고 왔어요. 너 그거 어디서 왔지? 가져왔지? 아 글쎄 학교 앞에 문방구 아저씨가 타는 사이에 싹 가져왔죠. 어떻게 해야 되냐요? 어휴 잘했다. 다음엔 좀 더 큰 거 가져와?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이놈의 자식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놔야 됩니까? 우리 상황은 매사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걔를 데리고 문방구점에 가서 사과를 하고 돈을 치르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해초를 들어서 손자를 사랑하지만 해초를 들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애를 버린다고요. 그러면 내가 얘를 사랑하는데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나를 종아리를 때려요? 그것은 당신의 대원칙에 어긋나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사에 따라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매를 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율곡 선생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뒤집어요. 편한 대로 합니다. 아니면 고루하게 원칙만 말하는 거예요. 원칙만 말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까 내 말을 들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떤 일도 두 쪽 다 일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한 불신. 나만 옳다. 한쪽에서는 너는 현실을 모르지. 이쪽에서는 너는 원칙을 왜 자꾸 어기는 거야. 어떻게 합일이 됩니까? 그래서 율곡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 경중운과 완급을 따지라고. 그것은 누가 해야 되지? 바르고 착한 사람이 해야지. 늘 이해 득실만 따지는 사람에게 맡겨놨다가는 저걸 뒤집어서 할 텐데. 그리고 항법과 변통이 있다 이거야. 늘 항상 되는 법이 있고 늘 변통해야 되는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명철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 그러니 항법이 없는 변통은 뭐야? 늘 그때그때 임시 변통하는 편의주의. 그것도 일을 그르친다. 그건 그때만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지만 뒤로는 일이 안 돼. 더 꼬이게 돼. 그 다음에 변통 없는 항법 고수는 안일무사에 빠진 무능함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두 가지를 다 경계를 하신 겁니다. 인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둘째는 옳음과 이로움이 두 가지가 항상 갈등 관계예요. 아, 이걸 하면 나한테 옳겠는데, 나한테 이롭겠는데. 그런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나한테는 손해가 나는데 옳은 일이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이 세상에 혼탁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뒤집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이로운 것만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두 번째로 따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는 사람이 잘 돼야죠. 그런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죠. 두 가지 원칙이 그렇다 이거야. 하나는 진리에서 병립할 수 없는 것은 시비지. 그렇지? 한쪽이 시면 한쪽이 비 아니에요. 두 개 다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현실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로움과 해로움이 같이 존재할 수 없어. 한쪽이 이로움, 한쪽이 어떤 건 해로운 거지.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해에 급급하면 시비를 돌아보질 않아. 시비에 급급하면 이로움을 따지지 않아. 이롭고 해로움을 따지지 않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로움과 해로움을 따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남이 애비애미가 돼서 가장이 돼서 이로움과 해로움을 가리지 않으면 자기 집 애들이 굶주리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 정도도 그렇다 치자. 국가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그게 잘하는 거냐고. 나는 아무리 옳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옳은 것만 추구해서 국가의 부국강병만 추구해서 옳음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구태현 나치나 일본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서 그토록 비판을 가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잘되게 하려고 했다 어쩔래.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 그래 대동아 공영권이란 정의론 내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 어떻게 말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방책이 뭐냐. 두 가지다. 두 가지를 다 상함관계로 대대관계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대대관계가 뭐냐. 음형관계인 거예요. 음형이 우리 잘못 알려진 거는 서로 대립관계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아. 아니, 햇볕이 없는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늘이 없는 햇볕이 어디 있어? 그것은 이게 있어야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어? 그늘이 있어야 빛이라는 것도 뭐 있는 걸 아는 거지. 그늘이 빛이 있어야 그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대대관계라고 해요. 그건 갈등 관계가 아니에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갈등 관계로 생각하면 서로 간의 장단점을 모르는 거죠. 서로 간의 장점이 있어서 서로 간의 그런 대대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바로 두 가지가 그렇다 이거예요.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이로움과 해로움은 대대관계다 이거예요. 이게 율곡 선생의 장처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서 무조건 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우선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퇴계 선생을 지나고 나서 선비들의 시대가 왔으니 이제는 어떻게 돼야 돼? 이로움과 해로움의 소재도 봐야 된다.
그것이 현명한 거다. 그 길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핵심적인 것을 율곡 선생의 경장론의 핵심을 정리하면요. 득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득중은 뭐야? 얻을 뜰 가운데 중. 중은 뭐야? 내 마음에 어진 마음. 내 마음에 착한 마음. 그걸 어때? 합의. 합할합. 의는 마땅할 의자예요. 시대 상황에 마땅하게 해야 한다. 이 테이블의 가운데는 어디죠? 중은? 여기잖아요. 이 방의 중은 어디죠? 여기를 고집하면 되겠습니까? 저기지요. 이 국회의사당의 중간은 어디냐고요? 저기 어디쯤이겠죠. 서울의 중간은 어디고, 국가의 중간은 어디고, 전 세계 중간은 어디냐. 왜 내 입장만 옳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합의입니다. 이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옳음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먼저 득중해야 한다고. 득중이 뭐죠? 내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나의 이해 소재만 자꾸 따질 때는 중이 여러 군데가 있게 되고 합의를 이룰 수가 없죠. 율곡 선생의 경정론은 득중합입니다. 어질고 바른 사람에 의해서 상황의 현실 논리를 명철하게 꿰뚫고 합의해서 추진해갈 수 있는, 보합제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방책, 그것만이 조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율곡 선생의 학술이고 정치고 평생의 비전이었고 이 우리들 후손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신 겁니다. 그러니 율곡 선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율곡 선생, 퇴계 선생 자랑하세요. 우리는 그런 민족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길러냈다고. 니네가 부국병, 강병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길러냈고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쓴 민족이라고. 그래서 저는 21세기가 되면 한국은 분명히 잘 살 거라고 합니다. 그동안 19, 20세기 정말 못 살았죠. 저렇게 하느라고. 남 다 빼앗고 힘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는 못 살았어요. 그러나 21세기는 다릅니다. 이제 힘이 지배하는 세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철학, 우리의 문화, 우리의 정신 반드시 높게 평가될 때가 올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후손들은 훨씬 잘 살게 될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